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단 2주 동안 인턴 활동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직답을 피한 채 장관이 되면 시행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단팀이 어제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오늘은 세관 공무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려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고 장사하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해외 파견을 나간 고위 간부가 후배 직원에게 중국 버섯 수입을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안전 문제를 올림픽 조직위 측에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산 데 이어 며칠 전 서울 강변북로에서 비슷한 보복 운전이 벌어졌습니다. 30분 넘게 보복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선을 막은 채 상대차를 위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아동복 브랜드인 MLB 키즈 화보가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여자 어린이 모델이 몸매를 부각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속옷이 보일 듯 앉아있는 화보여서 아동을 성상품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논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 활동을 하고 썼다기에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의학 논문인데다가 그 논문 쓰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첫 번째 저자로도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신생아 저산소증 뇌병변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첫 번째 저자, 이른바 제1저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입니다. 보통 제1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논문을 쓸 당시 딸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었고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단 2주간 인턴을 한 상태였습니다. 1저자라면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문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당 논문의 책임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를 기획한 건 자신이고 외고 측 소개로 조 씨가 찾아와 인턴 참여를 요청해 받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제1저자가 된 건 배운 대로 2주간 실험에 성실히 참여했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걔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번역이 아니에요. 작성하는데요. 의학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던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 거의 다 하는 거고. 또 당시에는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국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부형일 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계속 모임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단국대 측은 논문 확인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논문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이 논문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정당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7년 전에 논문 표절 문제를 꼬집으면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딸의 논문과 장학금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진 지금 그런 소신과 원칙은 말뿐이었느냐는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조국 후보자의 이런 지난 발언들을 꺼내며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논란이 불거진 뒤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 말과 너무나 다르다. 해명이 더 의구심을 낳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보 성향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내로남불 말란 쓴소리가 나왔고 서울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엔 2주 인턴 생활에 제일 저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실망과 비판이 적지 않은 건 기득권 세력을 향해 조 후보자가 그동안 쏟아냈던 송곳 발언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는 사교육 혜택 대부분이 상위 계층 학생에게 가는 만큼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보다 소득에 맞추자는 등 교육에서의 기회와 평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 금수저 사람들이 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해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부를 챙기고 지위를 챙기는데 또한 분노한 것이거든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대입 특혜 논란을 신랄하게 꼬집던 발언들이 자신의 딸 장학금과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오버랩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 발언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조 후보자 검증 문제는 정치권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회 곳곳이 파행으로 이어졌고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여전히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렇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펼치고 싶다는 각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인다면서 진실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정신질환자의 범죄 관련 대책 등 준비한 정책안을 약 5분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해명은 또 청문회로 미뤘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직접 나서서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데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신상 검증이 아닌 정책 검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근거 없는 모함을 중단하고 정책 자질 검증에 나서달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소송과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동생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웅동학원 채권 모두를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과 논문 저작 등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은 포르쉐를 탄다는 등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일을 함께 맡으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인 조성욱 후보자는 허가도 없이 10년 넘게 형부 회사의 감사를 지냈고 그 관련 이력도 공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오염물질 처리 벤처기업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0년 9월 설립 때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 후보자가 감사를 지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에 한화나 예탁결제원, 마사회 등 다른 회사 사회이사 경력은 적었지만 형부 회사 감사 경력은 쏙 뺐습니다. 특히 2005년 9월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으로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혹시 겸직 허가 받으셨나요, 서울대에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겸직 허가 안 받으신 거세요? 예, 저 학교에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던 것이어서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비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 2,400주, 액면가로 1,200만 원어치를 보유 중인데 회사 설립 때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후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되겠다는 사람이 가족기업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과정도 불법이었고 그 사실을 숨겨온 것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잘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검찰로까지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신분, 기업들을 상대로 엄중한 칼날을 휘두르기에 잘 몰랐다는 해명은 다소 면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SBS 탐사 리포트 끝까지 판다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리로 얼룩진 일부 세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경의 관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금품을 받고 그 관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가짜 제품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아예 업체를 차려놓고 위조품을 직접 수입해서 시중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품만 판다는 인터넷 오픈마켓입니다. 여러 업체가 주로 외국 브랜드의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했던 명품 시계 판매 업체의 홍보 문구입니다. 최저가를 강조하며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 수입 제품을 판다고 돼 있습니다. 단골 회원만 한때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픈마켓에도 등록해 세관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절대 정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판매자를 추적해봤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명의를 조회했더니 대표자는 김모 씨, 원정 성매매 등 여러 의혹이 있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의 친누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반장이 누나 이름을 빌려 인터넷 판매 사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 반장이 업체 사장이라는 겁니다. 한 10년? 그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을 파는 사업자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명의죠. 실제로 끝까지 판다 팀이 입수한 김 반장의 계좌 내역을 보면 수입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직 공무원이 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한 명품 중에는 홍보와 달리 속칭 짝퉁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수입 송장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약 14만 원에 사들인 시계, 오픈마켓에서는 정품이라고 홍보하며 약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알만 버벌 13년도 초중반쯤에는 아마 그걸 했어요. 태국을. 이 시계 가운데 짝퉁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입니다. 그럼 이거 짝퉁이에요? 중국 공장이에요. 거기 있는 거래처를 소개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 떼어. 취재진은 시계 외에 김 반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운동화를 확보해 감정을 맡겨봤습니다. 이 제품은 가품입니다. 네, 이거 실제 한 2, 3년 전 과거에 인기가 대중적으로 되게 많았었던 제품이죠. 메쉬 재질의 어떤 이 형태, 패턴도 정품에 비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짝퉁 제품은 세관의 동료 공무원을 통해 제대로 된 통관 심사 없이 반입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관 근무날 맞춰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 근무 때 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들 거기 같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물건 빼줘 이런 식으로 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정식 통관을 거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짝퉁으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통관 절차를 거쳤다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한 적은 없는데 웬만큼 이게 정품이다라고 인식을 했다?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죠. 웬만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통관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짝이면 못 들어오니까. 짝퉁을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짝퉁을 진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고도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많이 헤쳐먹자. 박근혜처럼 걸리지 말고. 세관이 뚫리면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자, 관세청의 이런 비리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일선 세관장을 지냈던 한 관세청의 고위 인사가 중국의 주재관으로 나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세관 공무원 후배와 나눈 이야기를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버섯을 한국에 가져다가 팔아서 그걸로 돈 버는 방법을 논의한 건데 이게 세금 받고 일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관세관으로 근무했던 최모 서기관. 상하이 근무 당시 인천세관의 후배 공무원 김 반장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국산 버섯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김 반장의 답변. 직접 선택하신 물건이니까 품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섯을 한국에서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버섯을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눕니다. 김 반장이 어디에 납품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최 서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고깃집, 장기적으로는 마트 납품이 목표라고 대답합니다. 버섯 공급자는 중국인이고 단가는 맞출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최 서기관은 실제로 버섯 샘플을 국내로 보냈는데 버섯은 검역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해 동남아에서 재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상하이 근무를 마치고 국내에서 근무하는 최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최 서기관은 버섯 관련 대화는 상하이 근무 당시 중국 업체의 부탁을 받아 진행한 일이며 공적인 업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업체, 한국도 한번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고 싶었고. 하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관세관의 업무 범위에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식 업무 채널을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 서기관은 넓은 범위의 영사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탁한 건 시장성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관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해요. 이렇게 평균 교류를 증빙하는 것이 영상을 나가는데 최 서기관의 문자 대화와 해명 내용을 전문가와 전직 세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적인 어떤 루트를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최 서기관이 버섯 샘플을 한국으로 보낸 날 김 반장은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승진 좀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최 서기관은 인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김 반장이 최 서기관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자 대화입니다. 최 서기관은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잘 봐주세요. 내 사람들한테 좀 성실한 애니까 버리지 말았어요. 그때는 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조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가 게시판 때 조금씩 받아주세요. 이것들은 조금씩 하지 않을까요? 김 반장이 당시 인사에서 승진했는지 물었지만 관세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에서는 내년 올림픽에 참가할 각 나라의 선수 단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회의에서 나왔는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각국 선수단장들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은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Venue construction is going smoothly and on schedule. Some competition venues have been completed.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측 관계자가 선수들에게 제공될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선수촌 건설에 사용되는 목재에 방사능 오염의 영향은 없는지도 따져 물었고
도쿄올림픽 인터넷 공식 사이트에 일본해와 다케시마 표기에도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은 세미나 일정 마지막 날인 모레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1대1로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수단장 회의에는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자, 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8시 뉴스에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식탁에 올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생선 같은 음식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박세영 기자와 이경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선 가운데 하나가 곤들메기입니다.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곤들메기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라서 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쓰입니다. 곤들메기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지방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 떨어지는 이런 여름철에 먹는 걸로 초밥으로도 하려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난 4월 후쿠시마 곤들메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은 방사성 오염도를 따지는 핵심 물질인데 농도는 1kg당 360베크렐, 기준치 100을 3배 이상 넘는 수치입니다.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어는 소금구이나 된장을 넣어서 산천어 나베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후쿠시마산에선 152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구이와 튀김으로 먹는 은어, 또 매운탕에 많이 쓰는 황어에서도 각각 62, 55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바다의 왕래어는 종들이고 되게 연안 쪽에 인접한 계곡에 사는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내륙 쪽에 사는 물고기보다는 더 오염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죠. 농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릅과 고사리, 표고버섯, 또 마늘과 호박, 고추, 감자에서도 세슘이 나오고 축산물인 소고기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블루베리와 매실, 곶감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꿀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후쿠시마 현에선 올해만 농축수산물에서 전방위적으로 세슘 654건이 검출됐는데 같은 기간 국내에선 버섯 3건, 다시마 3건에서 미량 검출된 게 전부입니다. 도쿄올림픽 식재료 방사능 걱정은 특정한 재료 몇 가지, 또 음식 몇 가지 피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장 다시 정리하죠.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세슘 수치가 기준치 이하다. 따라서 안전하다. 그런데 세슘만 적으면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놓고 우리와 일본이 WTO에서 맞붙었을 때 일본 논리가 딱 이랬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세슘이 기준치보다 낮은데 한국이 수입 금지한다. 명백한 일본 차별이다. 그러자 이어지는 한국의 반박. 세슘은 세슘이고 스투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러자 일본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례로 맞받아칩니다. 폭발 이후 체르노빌 지역은 세슘이 기준치 이하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덩달아 낮았다. 한국 걱정은 기우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는 일본 말이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요, 체르노빌 연구를 바탕으로 세슘 농도가 100이면 스투론튬은 12, 플루토늄은 0.1 정도로 아주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WTO는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소심 리포트 보시죠. 후쿠시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차이란 말 주목하시죠. 쉽게 풀면 체르노빌 그렇다고 후쿠시마도 그러란 법이 있느냐. 둘은 별개 사건이다. 후쿠시마 피해를 세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 건강의 문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세슘 검출량만 강조한 일본 논리를 WTO가 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최근 도쿄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복숭아를 반값 떨이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도 꺼린다는 얘기겠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후쿠시마 식재료를 선수들에게 먹이는 일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로에서 폭력 휘두르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서울 강변북로에서 보복 운전 때문에 3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해당 차량이 점점 다가오더니 차를 막아선 뒤 3명이 내려 삿대질하며 다가옵니다. 문을 열라며 위협하고 급기야 차를 흔듭니다. 지금 막 차 흔들고 있어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 속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빠르게 지나는데 이런 도로 1차로에서 차가 멈춰선 겁니다. 너무 무서웠죠. 일단은 등치도 크고 문신도 있고 계속 위협하고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A씨는 문제의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다시 자유로까지 20km를 30분 넘게 보복 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해당 차량 앞으로 차로를 바꿨는데 그게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끼어들기를 하고 그랬다 해도 쫓아오고 차량 멈추고 달린 도로에서 이렇게 맞는 건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경찰은 현재 양측 모두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수는 8,835건. 이 중 절반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적용을 할 때도 수사기관에서 경한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협박 이런 걸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협박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면 일반 교통방해치상죄. 도로 위 난폭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 적용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모텔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생에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말한 장 씨에 대해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반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시신 사건의 피의자는 39살 장대호입니다. 경찰은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잔인해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당초 어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장 씨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내뱉은 발언을 두고 사이코패스 논란이 일자 정신 감정을 위해 하루 연기됐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프로파일러의 1차 정신 감정 결과 장 씨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장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얼굴은 내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자수하러 온 장 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낸 어이없는 경찰의 대처에 대해선 이낙연 총리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 질책했고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가 광고에서 아동을 성상품화했다며 논란이 일었지요. 문제의 광고를 틀었던 방송사에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번엔 한 아동복 브랜드 화보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소매 차림으로 진한 분홍빛 화장을 한 11살 어린이 모델.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의 베스킨라빈스 광고가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고 하루 만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해당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는 방심위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동복 브랜드 MLB 키즈의 화보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보에는 수영복을 입은 아동 모델이 몸매를 부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어른들이 신는 망사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속옷이 보일 듯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성상품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아동 학대라고 보고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UN 아동협약에는 아동 모델의 성적인 표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들에게는 아동 청소년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도록 작동된다는 것,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투영한 그런 이미지를 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동 성애를 부추길 수 있는 컨텐츠는 철저히 막거나 처벌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판단 기준조차 세우지 못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었다는 증언이 나와 비난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나눈 SNS 문자입니다. 제자에게 보낸 거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술을 사줄 테니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과 추가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적인 사안으로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김병우 교육감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해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재임용에 3년 이상의 3년의 그 제한을 받고요. 파면은 5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 재학 단계부터 미래 교사들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3,600명 넘는 개인 투자자가 원금을 크게 잃을 위기에 처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 높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 장훈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상품 설명서입니다. 최근 18년간의 데이터를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기 상환 확률이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은 0%라고 돼 있습니다. 연 4.2%의 비교적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1억 원을 6개월 묻어두면 최대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최대 9,800만 원까지 날릴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이 취급한 또 다른 파생 상품 설명서. 투자 위험도가 높고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노후자금 2억 원을 투자한 72살 신모 씨는 그마저도 펀드 가입 때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원금 손실, 원금 원자도 안 했어요. 위험하다.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입고 전략 진짜 저 택시 한 번 안 샀거든요. 그래야지 원금이죠. 신 씨가 투자한 상품은 이달 초 원금 34%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지금은 절반 이상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투자자 증언이나 상품 설명 자료를 보면 투자 위험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사전적 그 심사를 통해서 이게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줄 것이냐, 금융당국에서의 사전적인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고요. 금감원은 은행의 과도한 실적 지상주의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 지표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마을입니다. 원래는 조용하고 깨끗했던 바닷가 마을인데 몇 달 전부터 이런 거대한 쓰레기 구덩이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누군가 해안가 모래를 허가 없이 마구 퍼가고 그 공간을 쓰레기로 묻어놨다는데 주변 땅이 시커멓게 변한 곳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 해변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구덩이가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쪽에는 이미 파낸 고무관, 비닐, 포대자루 등 각종 폐기물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이 주변 땅은 보시는 것처럼 최대 7m 아래까지 움푹 파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방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각종 산업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7,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쓰레기 분량만 25톤 덤프트럭 4대 분량입니다. 청정마을로 불리던 이 지역에 쓰레기 더미가 시작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조금 의심했는데 흙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골재 채취업자가 허가 없이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해 팔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겁니다. 살짝 내가 참 아니한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한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 일대 토양은 색깔이 검게 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땅을 덮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섞인 흙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색깔이 공기가 그쪽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흙색이 변해 회색으로. 석 달 가까이 이어져온 불법 쓰레기 매립에도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개발 행위 허가, 토속 채취 허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안 맡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태안군청은 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탄소 섬유 공장을 오늘 방문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의 탄소 섬유 공장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뒤 두 번째 관련 기업 방문입니다. 탄소 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나 돼서 수소차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쓰임이 크게 늘고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추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효성에 1조 원 신규 투자를 격려하고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정부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추가 허가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급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대응 카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나온 뒤인 모레쯤 정부 방침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방금 들으신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베이징에 모여서 차례로 회담을 하는 건데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엽 특파원, 우선 세 나라 외교장관들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제 뒤에 흐르는 화면에 보이는 것이 베이징에서 140km 외곽에 있는 고북수진이라는 관광지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호스트인 왕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조금 전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일 외교장관 회의는 내일 오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자, 우리와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 1일이죠. 태국에서 만났을 땐 분위기가 참 싸늘했는데 20일 만에 만나는 이번 자리에선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방콕 만남 이후 20일 정도가 지났죠. 그때보다 좀 여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할 시한이 다가왔고요.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계속 강대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해법을 모색할 거냐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 국장들이 장관들에 앞서 만났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이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를 계속 유지해 가자라는 데는 양국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회의에 이제 호스트 주최자인 중국이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중국은 그동안 역할의 소극적이었죠. 이 한일 갈등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좀 변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예상하는 관영 매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중일 FTA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 타결을 바라는 중국이 갈등 중재자로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이루자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1000년 동안 저주받을 것이다. 또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날선 공격들이 오갔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공공의 적으로 거론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는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정말 특권과 반칙의 끝판왕 수준이에요. 하지만 초청연사였던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에 나선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보수 통합 출발점이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이거는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탄핵안에 찬성했던 토론회 주최자 김무성 의원에겐 면전에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통합 논의가 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보수의 분열을 일으키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이런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까지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이뤄보자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엉뚱한 논쟁 속에 얼굴만 붉힌 채 끝났습니다. 몇 시간 뒤 박형준 전 의원이 주도하는 또 다른 보수통합 토론회가 열렸지만 역시 각자의 동상이몽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인명구조요원은 거의 다 철수한 상태여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경포 해변, 튜브에 매달린 피서객들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파도에 먼 바다로 떠밀려 가다가 부근 해경파출소에서 출동한 경비정과 대원들에게 무사히 구조됐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강릉 경포와 동해 추암 등 3곳에서 모두 11명이 조난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모두 지난 일요일을 끝으로 폐장한 곳입니다. 삼척의 이 해변 역시 지난 18일 폐장 이후에도 피서객들이 수백 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구조요원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까지 생각. 네,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알아서 안전하게 잘 노니까. 일부 지자체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당분간 계속 배치하고 있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포 해변은 70명이었던 안전요원이 6명으로 줄었고 삼척시는 15군데 81명이었던 인명구조요원을 2곳에 8명만, 그것도 주말 위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게 주말에 많이 오셔서 그때가 좀 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한정된 예산에서 그걸 배치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려. 해양경찰도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가 아니면 피서객들을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강원 동해안에서 해수욕장 폐장 뒤 발생한 안전사고로
62명이 구조됐고 4명이 숨졌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오늘 새벽 홍콩에서 한 남성이 시민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홍콩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들이 답을 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낸 겁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홍콩의 한 터널 끝쪽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터널 반대편으로 도망친 여성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갑자기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반 홍콩 시민들이 시위 지지 메시지를 붙여놓은 보행자 터널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홍콩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의견을 말하자 더는 못 참겠다면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여성은 홍콩 일간지 기자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의 직원이 지난 8일 중국 선전에서 홍콩으로 돌아오다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직원의 가족은 중국 공안에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영국 외교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실종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기기를 조작한 정황이 환경부 조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모델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까이엔 등 모두 8종으로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에서 1,261대가 판매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8종류를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에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신욱 선수가 중국 FA컵 준결승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상대가 최강희 감독을 경질했던 다렌이어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김신욱은 다렌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1대1로 맞선 전반 종료 직전 감각적인 패스로 알살라위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수비수를 등지고 원터치로 내준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김신욱은 후반 24분 다시 한번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슈팅을 하는 듯 수비수를 완전히 속인 뒤 모레노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도움 2개를 기록한 김신욱의 활약을 앞세운 상하의 선화는 유럽의 명장 베니테스 감독이 이끄는 다렌 이팡을 3대2로 꺾고 중국 FA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까지 다렌을 지휘하다 사실상 경질됐던 최강희 감독은 애제자 김신욱의 도움으로 그야말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김신욱은 중국 진출 이후 7경기에서 8골 도움 4개의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탁월한 결정력에도 불구하고 발이 느리다는 이유로 벤투 감독의 외면을 받아왔던 김신욱이 다음 주 발표될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야구계에서는 숙명의 한일전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달 말 청소년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젊은 대표팀에 이어 11월 프리미어 12에 나서는 성인 대표팀이 일본을 넘어야 합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KT에 1차 지명된 고교 최고 투수이자 청소년 대표팀의 간판 투수 소영준이 두산 2군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다음 주 기장에서 개막하는 18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 나설 대표팀은 첫 평가전에서 프로 선배들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청소년 팀은 11년 만에 세계 선수권 우승에 도전하는데 각조 상위 3팀이 진출하는 슈퍼라운드에서 일본과 맞붙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전투력이 상승해서 빠른 볼도 안 빨라 보일 수 있고 부담감보다는 무조건 이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11월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는 성인 대표팀의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2015년 이 대회 준결승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지 4년 만의 대결입니다. 출전이 유력한 선수들은 한일전 승리와 2회 연속 우승으로 침체한 야구 인기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일전을 할 때 좀 애국가 나올 때부터 좀 저도 모르는 좀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태극마크 달려있는 유니폼을 입은 순간은 정말 없던 힘도 나오고. 언제나 뜨거웠던 그라운드의 한일전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더욱 중요한 승부가 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프로야구 홈런왕 후보 가운데 오늘은 최정 선수가 오랜만에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즌 23호 홈런으로 공동 2위에 복귀했습니다. 최정은 롯데전 1회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23호 선제 투런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7월 17일 이후 34일 만에 담장을 넘기며 홈런 선두 키움의 센즈를 2개 차로 추격했습니다. 최정은 4회 멋진 다이빙 캐치로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SK 김광현 투수는 6회까지 무실점 호투로 시즌 15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T의 강백호 선수는 키움전 3회 시즌 11호 솔로 홈런을 터뜨려 타율 1위를 달렸습니다. 테니스 유망주 이덕희 선수가 세계 테니스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청각장애 선수 최초로 남자 프로테니스 ATP 투어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212위 이덕희는 ATP 투어 윈스턴 세일럼 오픈 본선 1회전에서 122 스위스의 라크소렌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이덕희는 1972년 창설된 ATP 투어 사상 최초로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기록한 청각장애 선수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2연승을 노렸던 맨유가 울버햄튼과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특급 수문장 대해야도 어쩔 수 없었던 울버햄튼 네베스의 중거리포 보시죠. 오늘도 서울은 꽤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폭염이 점차 완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중서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강원 남부지방, 서울은 모레 새벽 한때 잠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북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조금 더 선선하겠고 남부지방 대구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아침 기온도 조금씩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추석도 머지 않았는데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돼 오늘은 경부선, 내일은 호남선 표가 판매됩니다. 온라인으로 표 구하는 분들이 늘면서 현장 예매 비중은 줄었지만 예년처럼 기차역에 긴 줄을 선 분들도 있었는데요. 가족을 그리며 추석을 손꼽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